자, 회원분들 이어서 우리 기납부색 우리가 소득금액 계산 특례 규정에 따라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 기납부색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대부분 사업소득하고 좀 관계된 부분이 꽤 있는데 일단은 원천징수 한번 보죠. 원천징수는 예납과 완납 우리가 배운 거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예납은 그야말로 그죠? 예납적으로 예상해서 납부하고 정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분리과세고, 요 세 개는요 우리가 요 세금 일정 세금 납부로 과세를 종결하는 거죠. 분리과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분리과세란 말은 과세가 되긴 되는데 그걸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과세가 되긴 되는 거예요. 비과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 제도는 여기에 보면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쭉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는 알아주세요. 여기 원천징수가 안 되는 거는 요거 국외 근로소득, 국외 근로, 국외 금융소득, 외국에 있는 거. 요거는 원천징수 못하죠. 외국에 있는 있죠. 소득지급자가 자기가 원천징수해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못한다고. 요거랑 요거 하나, 양도소득까지. 뇌물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죠.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를 띄가지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험에는요, 요거랑 국외랑 양도소득 알아야 돼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은 양도소득세는 대상이 아닌데 세부적인 내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를 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요. 팔면 차익에 대해서 신고해서 2달 있다가 뭐야? 신고하고 5월달에 신고해서 가름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점을 좀 특히 양도 같은 거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천징수세액의 특례 규정이 바로 반기별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반기별 납부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달 하잖아요. 원천징수는 매달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인데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 정도라면 뭐야? 6개월을 몰아가지고 뭐야? 1월부터 상반기 몰아서 7월 10일 한번 신고하고 하반기 모아서 그저 1월 10일 날 신고 2번 해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하는 거 있잖아. 불과 10분밖에 안 걸려요. 매달 해야지. 그저 몰아가면 힘들고 그때 한 번에 낼 때 세액도 많고 하니까 매달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시고요. 제도가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세무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기별 납부 신청해 드릴까요? 자꾸 유혹을 한다고요. 왜냐면 자기가 신고하니까 매달 하기 귀찮으니까 반기별 납부 묶어가지고 1년에 2번만 하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매달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매달 신고해야지 매달 급여에 대해서 그죠? 원천징수 되고 뭐 그런 거죠. 나중에 6개월 몰아가 하려면 그것도 돈이 많이 돼요.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기별 납부가 그죠? 반기별 납부가 무슨 제도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 보고, 원천징수세율은 아까 전에 그 이자 배당은 그렇게 정리해 드렸고, 다시 한번 보면 인적 용역 있죠. 3% 사업소득, 봉사료는 5% 이렇게 되고요. 근로소득은 상용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여해 가지고 소득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으로 합해진 있죠. 세액표 있죠. 그거에서 원천징수 하고요. 그러면 이런 근로자는 15만을 공제해서 6% 단일 세율이잖아요. 6% 세율이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서 지급하고 1월달에 연말정산하고 끝 되겠습니다. 공적연금만 있으면, 난 국민연금밖에 없으면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돼요. 그걸로 과세가 가름되니까.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액의 5%가 기본이고 70세 이상은 4%, 3% 이렇게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이고, 기타 소득 같으면은 복권에 대해서는 30%가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20%고, 일반적으로 20%고 복권은요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봉사료는 뭐야? 봉사료 빼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얘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좀 우리 여기에 이때 회차에 나왔던 요거 신고 기한 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못했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요 말을 이해하려고 여기 하나 만들어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처럼 신고불, 납부불 이런 게 없어요. 원천징수는 두 개가 있잖아요.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라고 해서 원천징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납부등 가산세만 있어, 불이행이. 근데 이 가산세에는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들렌세액의 3%하고 미납세액의 일수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급여 신고 잘못해가지고 100만 원 신고할 거를, 그죠? 50만 원밖에 신고 안 했다면 50만 원 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럼 덜 신고한 50만 원의 3%랑 50만 원에 늦게 신고한 일수 있죠. 한 달 늦게 했다고 하면 30일에 만분의 2.5로 곱한 금액을 가산세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응? 가산세 내는데 과세관청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왜 잘 모르냐면 그저 뭐 급여가 올랐는데 그걸 급여 시기를 뭐야? 작년도 전달에 올랐는데 이번 달에 올랐다고 신고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죠? 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가산세가 그죠? 있을 경우에는 요게 별도로 신고 불성실이 없고 요렇게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고 시험 문제 요거잖아요. 신고 기한 내 원천징수를 못했더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맞잖아요. 신고 불성실이 없다고요, 가산세.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모든 이자는 아니고요, 까지는. 그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요 말을 이해시키려고 요걸 지금 좀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천징수 잘못하면 이렇게 가산세를 계산한 금액을 나중에 이제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식의 의계 구정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냥 요것만 해볼게요. 근로소득하고 퇴직은 똑같으니까 요것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원천징수라는 거는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떼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를 제공은 했지만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있죠. 급여를 못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회사가 직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내가 조금 급여를 몇 달, 6개월이나 1년치를 안 받더라도 회사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급여를 나중에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그걸 충분히 인지가 되면 회사 안 나가고 뭐예요? 참잖아요, 서로. 그리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뭐예요? 급여를 내가 안 받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 법은 급여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건지 미지급했다라면 이거를 원천징수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잘 나가는 회사에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는 회사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회사가 어려운 회사 있죠. 미지급했을 때 여러분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신고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볼게요. 직원들은 1년 동안의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럼 그 연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임금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원천세를 신고 안 하면 급여로서 비용을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원천징수의 법적 정비익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건비의 법적 정비익이 원천징수 신고거든요. 그러면 근로를 제공은 했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인건비를 봉제를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정해요.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그래요. 1월에서 12월 달 소득을 미지급한 거 있다면 지급을 안 했더라도 뭐예요? 무조건 언제 지급한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미지급한 거는 무조건 언제로 지급했다고 간주해버리냐면 12월 31일 날 지급했다고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1월 10일 날 뭡니까?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원천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십억 그죠? 인건비를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건비를 공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월 달 소득을 미지급했다라면요.
우리가 연말정산일 2월 말일쯤, 2월 말일 하니까 2월 말일자로 지급하는 걸로 의제해서 3월 10일 날 모여요. 우리 연말정산 같이 맞춰준 규정입니다. 요거만 알아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때 찾아보세요. 만약에 다른 소득을 만약에 근로를 제공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은 제공했지만 미지급했다고 하면 이때 기준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일단 알아주세요. 11월 달까지 급여는요, 미지급하면 연말에 지급한 걸로 봐서 1월 10일 날 신고, 12월 급여를 미지급했다면 2월 말일로 지급한 거라고 봐서 연말정산 3월 10일 날 지급한 걸로 의제. 아시겠죠? 나머지는요,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그냥 입에서 그는 태양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냅뒀다가 필요하면 찾아보시고, 이렇게 정리되는 책이 없으니까 보시고, 일단 요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 근로소득. 요 정도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원천징수라는 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떼는 게 원칙이지만, 미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지급한 걸 봐서 원천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알아뒀다가 나중에 미지급할 때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월달이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이번 달이 5월달이잖아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일단 신고 납부 제도의 중간 내납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내는 제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중간 내납 제도는 이제 2020년도를 가정하면 이게 상반기가 뭐예요? 이게 6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 내납 기간이라고요. 중간 내납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뭡니까? 6월 30일까지에 내가 돈 번 거 있잖아요. 여기서 소득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세금은 확정이 되려면 그 다음 연도, 그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야지만, 플러스 5개월. 여기서부터 플러스 5개월이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에 예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법인세는 참고로 알아드릴게요. 법인세는 이거는 소득세고, 법인세는 8월 말, 8월 30일까지. 차이가 나죠, 그죠? 법인세는 2달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5달 있다 한다고요. 법인에 계시면 8월 31일 날 법인세 중간 내납해야 된다고요. 근데 소득세는 그렇지 않고 요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5개월 있다고 해요. 근데 5개월 있다가 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를 언제 내냐면 5월 30일 날 되거든요. 5월 달부터 6개월 하면 이날 되죠? 그렇게 있기든지, 그죠? 하여튼 11월 30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날짜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내납은요, 누가 내느냐면 여러분들 근로소득자는 내지 않아요. 근로소득자 안 내요. 안 내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요. 그죠? 근로소득자는 안 내요. 누구만 낸다고요? 제 같은 사업소득만 낸다고요. 자,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때 5월 달에, 그죠? 여기 5월 31일 날 우리 소득세를 낸다, 그죠? 작년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경우 1 한번 볼게요. 경우 1, 만약에 200만 원 냈다 하면 소득세를. 그럼 이때 반 정도를 딱 해서 이때 소득세를 뭡니까? 11만 원, 이제 100만 원을 뭡니까? 고지납부예요, 고지납부. 고지납부는 뭐냐면 고지서가 와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와서 반 정도를 100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온다고요. 그럼 고지서 받아가지고 이미 내면 돼요. 사업소득자가. 저도 11월 말일 날 고지서가 와서 그에 따라 낸 금액이 있어요. 그럼 냈다라면 지금 요번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그럼 기납부세액으로 그걸 빼서 나머지만 납부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지납부예요.
고지서가 와서 납부한다. 신고 납부가 아니다. 고지 납부. 자, 경우 2 한번 볼게요. 이 금액이 40만 원인 거예요. 2분의 1을 또, 그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 금액이 20만이잖아요. 20만이다.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요, 이걸 소액이라고 보겠다, 이거죠. 소액이다, 소액. 소액. 너무 적다. 그 소액의 기준이 3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30만 미만이잖아요. 아, 귀찮다. 그냥 내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내세요, 이 말이에요. 소액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징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너무 적게 되면 고지서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뭐 되겠죠? 소액 30만 원인데, 그죠? 30만 원. 이 30만 원 다 똑같아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세 있죠? 다 똑같아요. 다 30만 원. 30만 원을 소액을 봅니다.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 3을 한번 볼게요. 경우 3을 볼게요. 이때 소득세를 4천만 원 낸 거예요. 이때, 그죠? 그럴 수도 있죠. 4천만 원. 제발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4천만 원? 소득세를 4천만 원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 한 10억 가까이 벌어야 되는데? 아니, 10억이 아니고 1억이면은 2억, 3억, 2, 3억. 2억? 2억 조금 넘으면 되겠네. 그죠? 연봉, 제가 만약에 다 제하고 2억 조금 넘게 벌면요. 한 이 정도 된다고요. 제가 순수한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되면 이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고지된 금액이, 고지세액이, 고지 금액이, 고지세액이 얼마가 되냐면 2천만 원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이거 세액 5월 달에 납부한 거는 작년도 기준의 세액이잖아요. 그죠? 반 정도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왔다. 가정에서 매출이 반토막도 안 된다 하면 올해의 소득은 4천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도 안 된다는 예상이 되면 그럼 6개월 해봤자 1년 해봤자 1,000만 원이면 2천만 원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내고 뻔히 그죠? 계산해 보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환급을 받는다 이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2천만 원 낸다는 게 부담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예외적으로 뭡니까? 이거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내 예외가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고지 납부죠.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고지 납부가 아니고 내가 신고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 그러면 내가 그런 경우에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가 아니고 신고 납부도 고지 납부 신고 납부도 오케이 가능하다 이거죠. 개인사업자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신고 가능자가 이렇게 중간 애납 기준의 추계액이 그죠? 중간 애납 기준액에 그죠?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중간 애납 추계액을 여기 6개월 있잖아요. 6개월. 실제로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면 500밖에 안 돼.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6개월치 소득에 대해서 쫙 계산해보니까 한 500밖에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500이 중간 애납 기준액의 30%를 미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중간 애납 기준액은 2천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중간 애납 추계세액은 해보니까 상반기 결산을 직접 해보니까 500이고 내가 지금 있잖아. 중간 애납 기준으로 지금 고지된 건 2천이잖아요. 그럼 2천을 500으로 나누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30%에 미달하면 신고 납부를 가능한다. 너무 휴업이랄지 사업의 부진이라서 이럴 경우에는요. 불필요하게 환급 많이 내고 환급 받는 걸 불필요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죠. 신고 납부로 그러니까 원칙은 고지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정도만 아세요. 물론 옵션 선택할 수도 있고 강제자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 개인사업자는 신고납부가 불가능하다면 틀린 거예요. 네, 고지납부가 아니고, 고지납부가 원칙이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신고 볼게요. 확정신고에서 이제 5월달에 신고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5월달에 신고할 때 서류를 좀 잘 챙겨봐야 돼요. 서류를 우리 사업소득자 같으면 어떤 거 내야 됩니까? 재무상세표, 손익계산서 뭐 이걸 막 내야 된다고요. 또 계산서, 세무조정한 계산서 이렇게 나오는데 꼭 알아야 될 거 소득세 합산이 들어가요. 합산. 어디서 합산? 여기다 반드시 들어가요. 합계잔액 시단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득세는 합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법인세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합계잔액 시산표를 그죠? 첨부해야 되고, 그죠?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점은 내가 결손이 났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과세표가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지만이 그죠? 신고 행위로서 결손금을 인정받죠. 그래야지 그 다음 연도에 2월 결손금에서 결손금을 깎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간편상부 대상자는 뭐,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확정신고 면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해당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러니까 5월 달에 30일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 이게 면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실 때 5월 달에 신고한 적이 없죠. 나는 근로소득자였다면 그것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종합소득자니까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한 적이 없다. 왜 한 적이 없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요. 연말정산을 하니까 그걸로 모든 걸 종결했다고 봐서 5월 달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5월 달에